시청자 여러분, 2011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홍현종의 위드인도 벌써 80회 가까이 왔죠. 그동안에 사회 저명 인사들 또 이슈가 되는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해왔는데요. 인터뷰라는 게 자칫 딱딱하게 또 흐를 수도 있고 또 조금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은 알맹이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올해도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도록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올해 새해 첫 번째 모실 손님 MB 정부 요직에 계신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화두인 저탄소 녹색 성장, 이 전체를 끌고 계시는 총리급 위원장이십니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초대합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in my head saying. 자, 어쩌면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아마도 가장 바쁜 어른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위원장님 오늘 모시고 좀 인터뷰를 하려고 오다가 이렇게 이제 프로필을 좀 보니까는 뭐 아주 대단하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 프로필을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뭐 너무나 여러 프로필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경제연구원장 하셨고요. 그리고 외교부 OECD 대표부 대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지금도 현직으로 계시는 거죠. 그리고 뭐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에도 계셨고요. 하여튼 뭐 너무 화려한 그런 경력이십니다. 위원장님 서울공대에서 화공학과 졸업하셨어요? 학부를 그렇죠? 그리고 네. 화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존스홉킨스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네. 그렇게 이공계, 인문계로 두루두루 거친 게 녹색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60년대에 그 공과대학을 가는 붐이 불어가지고. 네, 그랬죠. 저도 그 분위기에 쏠려서 화학공학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 경제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이쪽으로 전향을 하다가 요새 이 녹색 성장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그 녹색 성장의 그 원리가 지구를 둘러싼 대기 시스템에서의 탄소의 순환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다분히 결국은 이 화학공학에서 말하는 연력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의 원리가 중요해진 그런 분야라서 네. 전과한 것을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뭐 아무튼 그 인문학적 지식과 공학적 지식을 겸비한 뭐 소위 그 쌍수격장을 하셔서 아주 직무를 하시는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위원장님 그 녹색위원회가 총리급이시죠? 지금 정부 쪽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시고 맞습니다. 민간에서는 지금 네. 위원장님이 민간 네. 쪽 네. 총리급이신데 어쨌든 녹색위원회라는 걸 조금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간략히 좀 어떤 네. 단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네.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경제정책이기도 하고 과학기술 정책이기도 하고 환경정책이기도 하고 에너지 정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색 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적어도 14개의 부처가 참여하고요. 그래서 이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부처 간 녹색성장 정책이나 이 프로젝트들에 관해서 이 의견 조정을 위해서 그렇군요. 14개 장관이 참여하고 전 부처죠, 그러니까 정부 뭐 거의 뭐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 36명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처 간의 정책 조정을 위한 최고 기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과 민간의 협의를 위한 최상급 대화 기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무총리와 또 민간위원장인 제가 공동으로 의장 노릇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모일 때에는 이 대통령께서 대부분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최고 수준의 정책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보니까 19세기를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규정을 하고요. 그죠? 20세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21세기 지금 그 녹색혁명은 아마 그거에 비근되는 어떤 그 비교될 수 있는 혁명적 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그 경제적 의미라 그럴까요? 녹색 산업, 녹색 혁명에 대한 어떤 세계사적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콘드라티에프라는 경제학자가 이 근대 세계 경제의 경기 변동을 들여다보니까 한 30년 내지 그 산업혁명 이후에 30년 내지 50년 주기로 이 경제 붐이 불다가 쓰러들고 또 새로운 경제 붐이 생겼다가 다시 쓰러지고 하는 소위 장기 경기 변동 사이클을 발견했는데 그 장기 경기 변동 사이클, 컨드라티에프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그 원인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기술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산업혁명 때에 그 기계화 혁명이 생기면서 공장에 들어서고 또 수력을 이용하는 그러한 기술이 생기면서 첫 번째 장기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제2기 그 컨드라티에프 사이클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20세기까지 5번의 그 장기 경기 변동 사이클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그 1990년대하고 20년대 초에 그 IT 기술하고 네, 그 소위 그렇죠. 바이오 기술, 그렇죠. 생명공학 기술이 나오면서 또 상당히 장기적인 붐이 있었다가 지금도 그게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 편인데 최근에 천연 자원을 새로운 생산 요소로 인식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연 자본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제 환경 기술, 이 천연 자원의 생산성을 올리는 기술, 그 다음에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네. 소위 그 신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를 새로 창출하는 이제 그러한 기술, 소위 녹색 기술 그룹, 녹색 기술군에 의한 새로운 장기 경기 변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경기 변동의 그 앞부분은 한 10년 이상 혹은 20년까지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장기 컨드라티에프 사이클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뭐 하여튼 거시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혁명을 겪고 있는 근데 아마 또 막상 겪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실감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대가 지나고는 아마 지금 이 시대가 또 그렇게 규정이 될 수 충분히 있으리라는 근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을 확인하기는 힘들어도 그러게요. 그래도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회를 먼저 포착하는 그럼요. 그런 행운이 있는 겁니다. 선각자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저도 사실은 초기에 좀 궁금했는데 이게 그 녹색 하면은 일단 그냥 대등하게 우리가 환경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고 맞습니다. 또 환경을 떠올리게 되면은 이게 성장하고는 이게 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성장인데 이게 또 환경 문제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그 모순같이 언뜻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그 모델을 저는 이 갈색 성장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그 녹색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갈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공업화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게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에 대한 그 훼손을 감안을 안 하고 성장을 하고 보자. 성장 우선주의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속 그 산업화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로부터 이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삼아오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또 기타 이 산업 공정에서 다른 또 이 화학 물질이 이 부산물로 발생하면서 그것이 소위 이 지구를 둘러싸고 하나의 막을 형성해서 대기 온도를 올리는 그런 온난화 가스 역할을 했는데 이 온난화 가스의 부작용을 우리 그 인류가 발견한 것이 최근입니다. 그 온난화가 벌어지면서 지구를 둘러싼 기상 시스템이 교란이 돼서 전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이상한 그 기후 현상들,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러한 이상한 이제 기후 현상이 기상 이변이 벌어지면서 이 현상이 계속되면은 인류의 지금부터 100년 이후로는 인류의
존재 자체가 위험을 받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이 됐고요.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존의 모델을 지향하고 네. 이 그 자연 생태계와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고 보존을 하는데 그것을 좀 총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산업과 그 서비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을 착안한 것이 소위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이고 이것을 착안한 것이 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저탄소 녹색 성장은 그 환경과 그 기후 시스템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력과 투자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이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일거양득의 그러한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러한 녹색 성장 전략을 좀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은 자칫 배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성장과 환경 문제를 공존, 양쪽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그죠? 거기는 당연히 기술적 문제, 기술이 백업이 돼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네. 기술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전통 산업을 혹시 그 위축시킬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 같은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정부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명박 정부가 뭐 거의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녹색 성장 문제를 들고 참 큰 그 이슈로 들고 나왔는데, 2년 넘게, 한 2년 됐죠? 녹색 성장 얘기가 나온 지? 2년 넘었나요?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3년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뭐 뚜렷한 성과가 좀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보시기에 우리 녹색 산업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기술과 뭐 투자 이런 면에서 점수를 좀 매긴다면 어떻게 좀 매겨주세요? 네. 계량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과학계에서 한번 서베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녹색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선진국 중에서도 이제 가장 첨단을 가진 기술을 가진 나라와 기술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한 50%부터 한 70%? 네. 뭐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주요 기술별로 최첨단 선진국을 따라 마시기 위한 그러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어폐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나라마다 그 어느 한 가지 산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도 그 이 제조 기술이 있고 원천 기술이 있고 원천 기술도 여러 가지 부품과 소재에 관련돼서 어떤 건 우리가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이제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조 장치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은 비교적 선두에 가 있고 그렇죠. 핵심적인 혹은 그 부품이나 소재가나 소위 원천 기술에 관해서 우리가 선진국보다 많이 그 떨어지는 이제 그런 수준에 있는.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 우리 정부 주도로 해서 기술 개발, 소위 R&D를 아주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가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술 발전 잠재력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기술 원리가 결국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기술. 그 풍력 쪽으로 치면은 이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이런 것은 우리가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그런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을 곧 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낙관을 합니다. 그렇군요. 위원장님이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OECD 대사도 하셨고, 뭐 한국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또 위원장도 하셨고, 국제통이신데 해외에서 보는 그 우리나라의 이를테면 녹색 성장에 대한 어떤 열정 또 뭐 수준 그런 걸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그 해외에서도 보면은 그 유럽의 덴마크나 스웨덴 또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 보면은 그 뭐 태양광이라든지 소위 그 목재를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그
특정 기술 부문에 걸쳐서는 그 선두를 가고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그런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해왔습니다. 또 일본도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부문별로 앞서가는 나라는 많은데, 저탄소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해서 녹색 성장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나라는 우리가 최초이기 때문에 한국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서 성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긴가민가 하는 판에 한국이 이렇게 하니까 한국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하는 최고위 정책협의기구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녹색성장 국가발전 전략도 만들고, 그 다음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난 40년간 이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철강, 조선 이런 쪽에 이 제조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이 선두 그룹으로 우리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 기술 기반을 활용을 하면은 저 나라가 이 다른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한국과 협력을 하자는 그러한 요청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기업 얘기를 조금 한번 우리 민간 기업을 좀 관련해서 들여다보기로 하죠. 아무래도 뭐 녹색 성장하면 기업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그동안에 지금 지난 몇 년 기업들 뭐 실질적인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녹색 기술하면은 이 기술력이 중요한데 벤처 같은 문제도 조금, 녹색 벤처 같은 것도 좀 이야기를 한번 좀 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 성장 비전을 이제 선포하신 것이 2년 몇 개월밖에 안 된 것에 비교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산업계 호응이 굉장히 빠르고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우선 30대 그룹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3년간 녹색 투자를 한 15조 원 정도 했는데, 그 3년간에 연 74%씩 높은 증가율을, 아주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죠. 그리고 이 30대 그룹이 향후 3년간 투자 의향을 서베이를 해보니까 22조 원. 네. 그러니까 지난 3년에 비교해서 한 48%가 증가하는 그런 투자 확장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나아가서 지금 30대 그룹에서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 포스코나 등 여러 가지 대기업들을 보면 그 나라 각 그룹별로 앞으로 2020년 혹은 2025년까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영 원칙은 녹색 경영이다. 라고 해서 녹색 경영이라는 경영 원칙이 주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녹색 투자가 왕성하게 좀 벌어지고 있고, 지금 문제라고 할까 우리가 좀 지켜보는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품과 소재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중소기업이 합니다. 중소기업도 한 지난 1년 정도 보면은 이제 눈에 띄게 너도 나도 이 녹색에 진입을 해서 기술 개발을 착수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예컨대 미리넷 솔라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도 있고 또 뭐 누리텔레콤이라고도 있고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여기는 벌써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요새 말하는 히든 챔피언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강소기업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강하고.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처 기업이 사실은 이제 생태계가 활성화가 좀 덜 돼 있어가지고 정부로서는 이 벤처 기업들이 특히 능력 있는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뭐 녹색 산업 분야에서도 역시 대기업은 뭐 스스로 잘 자생을 하죠, 그죠? 대기업들은 자본도 많고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생력이 있는데 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조그마한 기업들인데, 정부가 아무래도 벤처 기업들 특히 녹색 분야에
그 좀 뭐 활성화 대책 같은 걸 잘 맞습니다. 마련을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위원장님 한 가지 지금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정책 금융이 좀 잘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금융세제 지원 방향이 좀 어떤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술 개발 초기 단계거든요. 모두 분야별로. 이 분야는 이 기술 투자가 성공할지 못할지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그렇군요. 표준화된 부분보다. 네. 그리고 한번 투자를 시작하면은 그 결판을 보는 투자 회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이 기업 활동 하기가 어렵고, 그렇군요. 그래서 금융도 조달하기가 이제 힘든 판인데, 더더군다나 이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꿔주려도 은행 자신이 이 녹색 기술이 뭔지,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 이거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그 정보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녹색 부분에 그 금융 공급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녹색 그 산업 혹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정부가 정책 금융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저리로 해서 특히 중소기업한테 갈 수 있는 돈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벤처 기업들 혹은 이 초기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 투자를 하기 위한 그 펀드를 만들어서 펀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투자 자금을 조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한테 돈을 공급하고 이것을 녹색 기업한테 투자하라 해도 금융기관들이 뭐가 녹색인지 잘 모르니까 정부가 녹색 인증 제도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녹색이다. 이 회사는 녹색 기업이다. 이렇게 녹색 인증을 해주면은 금융기관들은 그것을 믿고 금융공급을 해주는 그런 녹색 인증 제도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금융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녹색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 자금 지원은 아무리 해도 모자란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우리나라의 이 정부의 재정 능력이 허용한 가장 최대한 녹색 부분에 금융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분명한 거 하나는 어쨌든 전통 산업에 비해서는 그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뭐 어떤 그런 인식 변화가 분명히 전통 산업보다는 더 필요하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여기에 우리 모두 익숙해져야 되는 네.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그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심축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세계 시장 규모가 180조 원이더라고요. 180조 원이고, 근데 이 180조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가장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47조예요. 그러니까 47조에 비해서 이게 거의 뭐 한 3배, 4배 정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가 결국은 어떤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은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밀려있고, 또 중국에는 규모 면에서 좀 뒤떨어져 있고, 자,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뭐 다른 분야에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네, 그렇죠. 이 선진국들에 비교해서는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기술력이 낮은 중국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샌드위치 현상이 녹색 분야에서도 있는 거죠. 물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비관만 할 것도 아닌 것이, 실제로 보면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 수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여러 기술에 관해서 이 다른 선진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S 산전에 현장 시찰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소위 스마트 그리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구성되는 기술 요소가 있거든요. 뭐 스마트 홈 기술이라든지, 빌딩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요. 바로 이제 그 점을 인정을 해서 최근에
제2회 녹색기술 대상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녹색기술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을 받은 기술이 한 20여 개가 되는데 그 모든 그 기술들이 다 그 세계 첨단을 가는 기술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LG 산전에서 공장이나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 이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 또 다른 이 누리텔레콤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를 보면은 그 원격 검침 제도, 검침 기술, 그러니까 이 전기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지금 유럽, 또 미국, 일본 등에 이미 진출해 있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분야별로 보면은 우리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현상이 상당히 빨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우선 정부가 이 녹색 그 산업 육성, 또 녹색 기술 개발을 위해서 거의 무한대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큰 과장이 않을 정도로 정부가 전폭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중국이 그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큰 그 정도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이 규모를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무지하게 저가입니다. 아주 싸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태양광이나 이 풍력에 있어서 이미 세계 시장을 지금 제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리로서 하나 다행인 것은 이 기술 수준 혹은 품질이 아직은 우리 것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그러한 이 품질의 이 우월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가 되겠고, 또 하나 과제는 중국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광범위하게 도입을 하면서 그 자체가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하나의 특징이 정부나 지방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소위 시장 경쟁 원리가 적용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현지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신기술 얘기 나오면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말이 좀 나왔어요. 나온 김에 좀 여쭙는데, 우리나라가 1년이 좀 넘었죠.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가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 개념이 뭔가 시청자들은 좀 아무래도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효과가 뭡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소위 장을 보러 가죠. 그럼 시장에 가서 내가 오늘 뭐를 살까 보다가 이 좋은 시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봐가지고 사든지 말든지, 또 가격이 싸면 많이 사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소비자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그런 소비자로서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그리고 얼마의 전기를 샀는가는 월말에 가서 그렇죠. 그 영수증 청구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그리드가 들어오면은 우선 이 전력 요금 자체가 시시각각으로 그 전력에 대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가격이 변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집안에 앉아서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얼마다를 미터를 보고 압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세탁기를 지금 돌리기로 하든지, 아니면 세탁기를 예약을 해서 전력이 가격이 떨어질 때 작동해라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력 시장에서 소비자가 변동하는 가격을 보면서 이 전기 사용 방법과 시간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스마트 그리드. 네. 그러니까 쌍방 이 정보가 교환되고 소비자가 선택을 행사하는 그러한 이 전력 사용 기술, 그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네. 그 일자리 문제 좀 한번 지금 가장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녹색 기술 이쪽에서도 관련 인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렇죠. 일자리 창출도 이 녹색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는 어떤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하나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 우리가 비교적 싼 값에 화석 연료를 써서 에너지를 가동시키면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성력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력을
감축해 가면서 자동화를 하는 그래서 그 요새 우리 공장에 가보면은 그러게요. 그 사람이 없는 공장 심지어는 중소기업에도 이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다가 이제 녹색 성장 시대가 개막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은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한 가지는 에너지가 과거보다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절약하게 되는 거죠. 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올해 한동안은 그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와 같은 그런 성역화 투자보다는 그때의 경우보다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게 아우, 재밌는 말씀이에요. 에너지가 네, 비싸지니까 네, 그러게요. 그래서 사람을 좀 더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녹색 성장하다 보면은 그 서비스화가 진행이 됩니다.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는 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 사람을 많이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또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또 고용이 늘 거라고 보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녹색 성장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그 혁신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상당히 그 활성화가 되는데 중소기업이 생산 비중으로 치면 50%가 안 됩니다만 고용은 88%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고용이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 그러한 그 중소기업 부문이 좀 더 역할이 커지고 네. 또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벤처 기업의 창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벤처 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벤처 기업 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이 그 공과대학교 혹은 공업학교 그 카리큘럼을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그 전문 인력을 많이 녹색 인력이죠. 녹색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서 이 산업계에 투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아주 무엇보다 반가운 소리네요. 저는 맞습니다. 이게 산업이 자동화 고도화가 될수록 자꾸 인력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녹색 그 산업을 통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다면 뭐 이거는 아주 매우 좋은 소식이네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얼마 전에 10차 녹색 성장위원회 보고대회라는 게 이제 대통령 보고하는 네. 총리 주재로 열리는 대회가 있죠. 거기서 뭐 그린카 보급 얘기도 나왔고 또 전자문서 확대 문제도 나왔어. 이게 아마 우리 생활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녹색 그 산업의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 이제 가까이 다가온다는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우리나라의 그 온난화가스 이제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에 하나가 우리의 그 자동차를 그린카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오염이 온난화가스가 전체의 한 18% 그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소위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또 전기차로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데 요즘 이 소위 그린카 개발 경쟁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유럽, 미국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를 보급시켜야 하는 판에 국제 경쟁에 이겨서 이것을 또 우리나라의 그 성장 주도 산업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 목적까지 감안을 해서 그 10차 녹색 성장 보고 대회에서 그린카 육성을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2015년까지 그린카를 120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90만 대 정도는 해외에 수출하겠다. 이것이 한 가지 요점이고 또 하나는 2015년경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그린카의 비중을 한 21%가 되게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를 보급을 시키겠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은 그린카를 한 40% 이상 보급을 시키겠다라는 상당히 야심만만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정부가 이 그린카 구매를 지원을 해주겠다. 또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대책을 마련했고요. 네.
이 정부에서 한 1조 2천 정도 투자를 하면은 민간 부분에서는 한 또 3조 한 6천 정도, 억 정도 투자할 거로 예상을 해서 2015년까지 한 4조 이상 전체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응해서 그 서울시에서는 그 그린카가 돌아다니려면은 그 그린카 전기 충전을 위한 충전 시설, 충전 인프라라고들 합니다. 이것을 시내 곳곳에 만들어내거든요. 그것을 서울시가 만들도록 네. 하겠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서울시의 그 택시의 반 정도, 이것이 한 그 3만 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린카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버스의 반 정도, 3,000대가 넘는데, 네. 이거를, 이 그린 버스로 전기 버스로 대체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를. 어쨌든 했습니다. 그런 녹색 혁명이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정말 이제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시간이 다 가서 이제 윤재님한테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이런 그 4대강 사업하고 지금 원자력 경우를 보면 4대강에 대한 뭐 논란이 사실은 정부 내내 지금 뭐 시끄러웠죠. 그래서 생태계,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태계 파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은 이제 아무래도 방사능 오염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녹색 산업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이 기후변화에 관해서, 지구 온난화 자체가 과도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50년까지 보면은 이 대기 온도가 한 2% 정도 가까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후 시스템이 교란이 나서 그 폭우가 나오고 그 강우량이 늘면서 그것이 또 집중돼서 오는 그러한 폭우 현상이 벌어지고, 그 한 예로 지난번 추석 때인가요? 지금 이 주요 우리나라 국내 그 폭우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3만 가구 이상 침수됐다고 들었는데, 그런 현상이 앞으로 점점 더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러니컬하게 또 이 가뭄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가 몰려서 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또 이 물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소위 기후변화 적응 차원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그 수계가 그동안에 이 바닥이 자꾸 올라오는 바람에 그 저수량이랄까, 물그릇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평소에 물을 저장을 하다가 용수를 쓰는 그러한 그 공급 능력이 감소돼 왔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가 몰려서 오면 홍수가 벌어지는 이 홍수 문제도 앞으로 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에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강의 물그릇을 늘리겠다. 그래서 강 바닥을 이제 파고, 또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작은 댐을 여기저기 이제 만들어 두는데, 그 보호를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수량 조절은 자유자재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물 저수량이 늘면 이제 뚝이 느는 효과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 예방 조치도 이제 하겠다는 게 4대강 사업인데, 물론 공사를 하는 중에는 강 속의 생태계가 교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원천적으로 물이 부족해지면은 지금 이 강 속에 물고기라든지 이러한 생태계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천적으로 물구슬을 늘려서 물을 풍부하게 하는 게 생태계를 살리는 첫 번째 과제, 그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중에는 좀 교란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다른 한강 준설 경험이라든지, 또 이 울산의 태화강이라든지 이런 강 복원 사업의 사례를 보면은 이 공사를 끝내고 나서는 생태계가 훨씬 더 풍부해졌다는 게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공사를 잘못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또 그러한 이 여론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금 예방적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태계에 관한 우려는 좀 지나치고 불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자력 발전 기술은 사용 후 연료 처리 문제만 제외하고 보면은 녹색 에너지 기술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대기 오염 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거의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발전 단가가 제일 싼 에너지에 속합니다. 석탄 발전에 비하여 한 반밖에 안 되고 태양광에 비교해서는 한 15분의 1밖에 안 될 만큼 저렴한 그런 에너지 발전 기술이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그 원자력 발전 비중이 최근에 전체 발전 중에서 한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만큼 컸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 전력 요금이 굉장히 싸게 유지됐습니다. 1982년 이후에 2009년까지 물가가 23배 올랐는데 그동안에 전력 요금은 15%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이 그 원자력 발전 비용이 이렇게 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지열이다 여러 가지 소위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고 제일 저렴한 기술이다. 이러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그 원자력 발전을 그렇게 반대하던 이른바 그린피스라고 하는 국제 시민운동의 그 리더도 요즘에는 이 온난화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가장 유용한 기술은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되게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그 원자력 발전 후에 폐기물 처분에 관한 건데 소위 뭐 장갑이라든지 이러한 저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주에 방패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고 단지 핵 연료를 사용 후에 다시 처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사능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것을 이 플루토늄과 분리하는 수법을 쓰면은 플루토늄이 핵무기에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고 이것을 소위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그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고 재처리를 하면 다시 연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이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일단 중기적으로 한 10년이라든지 그보다 좀 긴 기간에 걸쳐서 임시 저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파이로 프로세싱과 같은 기술 개발 추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대형 방향을 결정하자. 이런 정책 권고가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을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원자력 발전과 그 사용의 확대에 가장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사용 후 연료 처리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원자력은 녹색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장님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의 녹색 성장 육성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글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국민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없을 수 없겠죠. 이렇게 네.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네.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녹색은 환경 보호를 말하는 거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은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고 나아가서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 보호 기술 산업을 일으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자 하고 하는 것이 소위 녹색 성장 정책의 의미이고 또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와 같은 그러한
의미의 그 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위시한 소위 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 해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를 지금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환경 보호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 의미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 차원에서는 녹색 산업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만, 녹색 산업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녹색 생활 혁명입니다. 소비자나 또 가정에서 우선 이 자원을 전략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녹색 시민 의식, 그리고 또 소위 그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 나가야겠다는 그러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 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서 활용해 나가는 게 귀찮고 또 초기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우리 나라 국토 그리고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전기 자동차를 보면은 전기 자동차 값이 전기를 충전해야 하는 배터리 값이 비싸서 보통 차보다 그 값이 2배나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그 차를 사고 그 배터리를 써서 에너지 사용을 전략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에너지 전략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이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배터리 값을 뽑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전기 자동차를 쓰는 것이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를 쓰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를 녹색 국가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또 그러한 혜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성장 시대에는 우리 시민들이 당장 좀 귀찮고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좀 긴 안목으로 내다봐서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고, 또한 이 녹색 한국에 기여하고, 또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인류 문명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는 그러한 의식,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갖춰 나가실 수 있으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물론 이제 이론이 조금 웃지는 않아요. 그러나 녹색 성장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정부가 지금 천명한 것처럼 아마 우리 세대의 어떤 당위적 아젠다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도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갖고 가장 공격적으로 아마 시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겠고요. 또 그걸 끌고 있는 분이 바로 양 위원장님이신데, 어떤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좀 끄는 데 앞장서셔가지고 우리나라 녹색 성장 기왕에 시작을 한 건데 선진국이 되어야 되겠죠. 그쪽 부분에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 그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